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에 이제 중급자를 위한 강의까지 해서 모든 강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기존의 강의들은 좀 시간을 최대한 이제 좀 낮게 쓰고, 그러니까 즉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5분에서 한 30분 사이의 시간으로 강의를 해 왔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시간 제약 없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걸로 해서 전문가를 위한 같이 생각해 볼 사항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초급자를 위한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가 과연 필수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현재 보니까 개인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이더라. 그러면 개인이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드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라는 건데, 과거라면 개인이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내지는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예금만 착실히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12% 이렇게 갔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정도가 됐을 때는 한 4년 정도만 잘 저축을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은행이라는 안전한 곳에다가 넣어놓기만 해도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고성장 사회를 우리가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점차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이제 3%대, 이제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게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3%대에서 5%대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면, 명목금리가 3%에서 5%인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그거보다 높다 이랬을 때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 자체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처럼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는 걸 가지고는 내가 현재 들고 있는 돈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나, 물가 상승을 의 위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이 그냥 손실을 보는,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수익률이 높은 부분으로 이행해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도 남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데 가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아니라면 잘 나가는 기업들과의 동업을 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오면 그 획득한 부를 지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98년 이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즉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죠. 다수 주주인 대주주가 마치 기업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을 하거나, 소액의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런 기업 주배 구조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조금은 더 개선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만 봐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배당을 적정선을 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적정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그만큼 주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주주에게 의사를 반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점차 도달하고 있다라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물산과의 그 합병 과정에서 보면 주주의 이익에 준해서 그 이사진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상속세를 전액 다 냈죠. 과거 같으면 이건희 회장 때만 해도 어떠한 그 법망의 루폴이라고 그러죠. 빈 구멍을 이용해서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기업 중에 상장이 안 된 기업을 상장을 하면서 상장 차익을 가지고 지분 획득을 하고 계열사가 이제 밀어주는 구조 속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형성해 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과거의 행태에서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을 받으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로 점차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후손에게 이제 주식 그 회장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점차 대외적인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것들을 그렇게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러한 사회로 점차 개선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 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자를 주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가 위험 내지는 위험과 다른 그 변동성을 갖고 있죠. 그런 그 주가가 그 매일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이 개인보다는 돈을 잘 벌고 있고 기업이 물가 상승률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골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겠다. 저성장 사회, 금리 1%대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작성할 당시는 코비드19가 퍼져 있는 때라서 그 전에 우리가 2% 내지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런 그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위기가 한번 닥치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1%대였고요.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이제는 0% 내지는 마이너스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 금리는 물론 뭐 3%에서 5%를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실질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축으로 개인의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게 기존에 강조해 왔던 내용들, 즉 논리와 말과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경제. 시가총액은 단기 통화량과 장기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겠죠. 단기는 통화량에 의해서 수급에 영향을 줄 거고, 즉 바로 시가총액인 주가는 단기의 수급 유동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통화량이 영향을 줄 거고, 장기의 펀더멘탈은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실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금리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니 98년 외환위기 이후 99년도에서부터 경제 성장률과 금리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99년도가 12%의 성장을 12%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었죠. 고성장 사회에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게 7, 8%대로 떨어져서 하다가 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 5%대로 떨어져 왔고, 이제 2020년 코비드 19 이후에는 이제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대. 물론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왔다가 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 경제 성장률이 1% 이내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꾸준히 떨어져 왔고요. 이러한 괴리들은 바로 물가 상승률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명목금리라는 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이들, 그 다음에 이런 위기 이후에 상흔에 의해서 잠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들을 겪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대규모 고성장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못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어떤 학자는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해진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PPP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보다 못한 그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고성장에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1%대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명목금리보다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명목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커서 실질 경제 성장률 0%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금리가 물가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 즉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가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숫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국은행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의 대표치를 한국은행 금리로 얘기하지 않고 국고채 3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시장 내 거래가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채권 그 시장 금리는 국고채 3년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계산할 때 과거에는 무담보 콜 금리를 썼었는데, 이제는 무담보 콜 금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또 CD나 이런 것들은 은행 신용도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계산할 때 국고채 3년물과 국고채 1년물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도 이해를 해 두시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목 GDP를 왜 따라가느냐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면, 실상 명목 GDP라는 것들은 가계에서 부를 획득한 부분 더하기 기업이 부를 획득한 부분 더하기 정부가 부를 획득한 부분인데, 정부가 흑자 재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균형 재정을 표방하고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분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부의 증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황일 때는 호황일 때는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본재들이 많다 보니까 자본재는 한 번 수입해서 한 해만 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쓰지 않습니까? 수출은 한 해 한 해 분이 수출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황기에는 오히려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황일 때는 수출을 줄이면서 이 불황이 장기가 되면 자본재 수입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 즉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익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업이 부를 획득하면 그러한 기업의 부는 기업의 자녀재산으로 쌓일 것이고 그 자녀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주권이고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GDP가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업 주식의 장기 펀더멘탈은 바로 경제성장률,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평균적인 경제성장률보다 못한 데는 까먹고 있는 거고 평균적인 경제성장률보다 초과하는 데는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적어도 기업의 자본의 성장률, 누적된 재산의 성장률인 자본의 성장률이 장기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은 기업을 사는 것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펀더멘탈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는 당연히 경제 성장률 대비 초과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단기로는 그 통화량이 바로 시장 내 자금의 유동성을 좌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쏠리는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단기 통화량이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의 증가가 바로 그 주식 가격에 단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상 경제 규모가 성장에 따라서 통화량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하면 부의 규모가 커질 거고 가계의 부의 증가, 기업 부의 증가, 정부의 부의 증가, 수출입에 의한 부의 증가는 바로 금액의 증가가 나타난다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화폐로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의 유동성에 해당되는 시장 내의 화폐의 총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상승과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나는 부분은 시장 내의 어떤 수급의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저성장 사회, 금리 1%대, 저축으로 개인의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근거 자료들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고령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14%를 상회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즉 GDP라는 게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가 매출액이듯이 GDP라는 부분이 성장률이 높아져야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오를 텐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이런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1인당 GDP가 더 급격하게 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그거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제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데모그래픽, 바로 인구 통계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그 기업 분석에서 외부 환경 분석에서 다뤘던 자료들을 2021년 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는 서서히 우리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이 절대 인구의 감소폭은 낮지만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즉 15세부터 65세까지 돈을 버는 인구의 수는 이렇게 더욱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는 점차 이런 그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늘 수 없고 전체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점차 이 정체를 맞이하는 형태에서 나중에는 점차 노인 인구도 줄어들겠죠. 결국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는 사라져가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게 유지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다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양비를 우리가 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소년 인구수 더하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 1인당 몇 명을 커버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최근에는 약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유소년이나 고령 인구, 즉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을 했었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갔을 때는 100%를 초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하나가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1명 이상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로 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총 부양비가 늘고 노년 부양비가 는다 함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노인은 부자인데 젊은이들은 이러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저축을 하기 어려운 시대로 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왜 일본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느냐? 일본은 그 2차 대전 후에 전후 세대가 등장을 했다가 그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그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부자인 나라가 됐죠. 전후복구를 6.25 때 다 했다라고, 우리 6.25 때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도 비슷한 패턴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다가 1950년대 6.25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가발 공장 노동자부터 해서 다 그 수공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요. 그러다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따른 이익을 획득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은 이제 그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금으로서의 이런 돈과 그다음에 그 수많은 여공들의 노력, 경공업에 종사했던 여공들의 노력들이 합해지면서 거기에다가 베트남전에 따른 그 호황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 오면서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3조 호황이 오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죽어나가는 자리, 수출이 꼬꾸라지는 자리를 우리나라가 수출을 대체해 나가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을 해온 면에서 보면 일본과 유사한 추세를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96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고 76년도에 정도에 7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가 일본 인구 구조 자체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요. 경제 구조 자체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구 구조에 있어서 보면 1945년 패망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했다가 전후 세대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53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딱 한 8년이나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후 세대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58년 개띠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돌 던지면 10명 맞으면 그 중에 한 명은 58년 개띠다 이럴 정도까지 58년 개띠 때 인구가 많이 늘어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후 세대의 폭증과 함께 이후에 산화 제한과 함께 그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거의 인구 구조, 그다음에 전후 옆 나라의 전쟁에 의해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고도 성장을 이뤘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30년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됐죠. 즉 외환위기 이후에 7, 8%씩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4%대로 떨어지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3%대, 2%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위기 이후에 상흔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고도 성장이라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차트의 모습, 추계 인구의 차트만 봐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점차 서서히 줄어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특히 실제 GDP를 결정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GDP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즉 이 경제활동 인구당 생산성이 더욱더 늘어나서 버는 돈이 늘어야지만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만히 있고 경제성장, 생산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구 통계의 추계 인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령사회에 도달을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GDP 성장이 만만치 않은 0%만 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가계, 기업, 정부, 명목 GDP를 올리려면 가계는 인구가 줄면서 수입을 획득하기 어렵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하고 있고, 수출입에서 수출의 주역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업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살길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는 기업의 이윤 증가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인구 구조나 GDP라는 거에 산식을 봐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바지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냈던 피케티의 프랑스의 경제학자죠. 피케티가 자본소득의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2% 정도가 노동소득 증가보다 높았다라는 사실들을 책에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죠. 개인보다 기업이 부의 축적을 꾸준히 더 해왔고, 과거 30년을 봐도 우리가 인구 구조나 GDP의 산식을 생각해 보아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부의 축적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케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된다. 자유시장의 자본주의는 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믿었는데, 현실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의 특징인 부와 소득이 끔찍한 불평등으로 확산되어 왔다라는 게 피케티의 30년간 자본주의 기업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하는 주요한 배분계 기능이 모두 사라진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 철학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비민주적인 소수 지배가 생겨난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즉 돈 많은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차 갈수록 불평등이 끔찍해진다라는 것들을 피케티가 입증을 해왔죠. 세습자본주의의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는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국제적 부유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상속세 이런 것들을 보면 누진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에 있어서도 누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에 있어서의 누진세 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제적 부유세 도입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반대하죠.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좀 내겠다. 그 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에야 그 해당되는, 상위 부자 1%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시다 하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 없는 사람까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99%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99%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경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못 시킨 그 문제가 아닐까.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체를, 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언론에 세금 올린대라는, 자신은 해당도 안 되는데 세금 올린대라는 그 말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부에 있어서는 뭐 칼날을 겨누는 그런 것들 보면 참 그 우리나라가 헛똑똑이들이 많은 사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불평등하냐 봤더니, 이게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았는데요. 2018년 크레딧 스위스에서 전 세계 국가의 재산 안에는 부채와 환율 및 예상 개발, 부동산 가격, 인적 자원, 천연 자원, 기술 발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재산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거에 사람들의 평균치가 있을 거고, 인당 평균치가 있을 거고, 인당 중위수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평균보다 중위수가 낮다 함은 상위 부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즉 중위수가 평균 대비 몇 프로 차지하느냐를 봤더니 스위스의 경우는 평균 대비 중위수가 34.6%가 돼서 전 세계 불평등 순위를 보면 약 141개국 중에서 80위 정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인구 1000만 이상의 141개국 중에서 80%에 해당될 만큼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순번은 바로 여기 평균적인 재산이 인당 재산이 높은 순으로 해 본 겁니다. 해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불평등 순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경우는 134위 아닙니까?
그래서 끄떡하면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노르웨이 119위, 덴마크 129위. 좀 잘 산다는 나라들 보시면 대부분 다 여기 잘 사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높아요. 의외로 잘 모르는 나라, 벨기에 같은 베네룩스 3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라들은 불평등 순위가 낮습니다. 그만큼 점차 이러한 그 불평등 지수가 순위가 높을수록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허덕허덕대면서 못 사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대한민국을 봤더니 바로 68입니다. 중위수가 하고 평균을 따져봤더니 38.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불평등이 높다 이거죠. 일본의 경우가 15위로 상대적으로 불평등 지수가 낮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은 소득과 재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미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죠. 피케이티가 얘기하는 자본의 이득이 노동에 해당되는 노동소득에 대한 수익보다는 증가율이 높은 편, 즉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 그거는 불평등 심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나라들은, 강조하는 정부는 바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럽형 복지국가,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낮은 편이지만 이런 벨기에 같은 나라,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는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정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 자체도,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말로는 물론 정부 그 정책을 하면서 대통령이 우리는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거예요 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실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 불평등 심화를 용인하겠다.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그 이면들을 잘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결국 자본소득의 증가가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에 올라타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개인보다 기업의 부의 축적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기대어서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소득만 가지고는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갈 수 있던 사실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산주의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를 하는데 바로 그게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단타 쳐가지고 그 로또를 꿈꾸거나 내지는 뭐 슬롯 머신을 당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쌓고 그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부를 획득하라라는 게 바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죠. 피터 린치가 하라는 주식 투자, 뭐 존 리 같은 사람이 하라는 주식 투자, 박영옥 대표가 하라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시간에 기대어 투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인의 소득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주식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면서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를 실천을 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존 리, 뭐 박영옥 대표님, 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을 따라서 실천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조금은 더 상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방법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난 부자들 잘 보시면 사업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거나 주식 투자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노동소득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책을 읽어본 공통점은 주식투자 성공 비결은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 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그 집중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죠. 자기가 정말 알고 봤더니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면에서 그런 기업들에 기대어서 쌀 때 사서 오래 보유하고 정말 그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싶었을 때 파는 그러한 장기 투자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들을 공히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비판 중에 하나는 10년 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기업 보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빠졌더라. 그러면 장기 투자면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만 살아남았지 나머지는 다 손해봤을 거 아니겠냐라는 게 장기 투자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매번 저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꾸준히 읽어보고 있고요, 매년.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데 이런 우량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마다 실적 발표와 함께 IR을 해요. 그 IR에 그 공개된 자료 들어가서 듣고 질문하는 내용 보고 검토하고 엑셀로 제가 해가지고 그 검토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투자를 멈춰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작업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매일 하는 것들은 기업의 자료가 감사 보고서, 검토 보고서가 분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매일 보면 뭘 알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나요? 매일 본다는 얘기는 주가 차트 보고 있다는 얘기고, 주가 차트가 기업을 설명하리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꼭 읽어보시고 자신이 바라보았던 모습인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항구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지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을 털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매일 주가 오른 걸 갖고 30% 올랐으니 여기서 털자,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기 보유가 아니라
동업자를 고르는 마음으로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시장 내 거래가 되면서 사기가 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심결에 그래 이거 살까? 이거 가격 올랐는데 팔까? 이러한 그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집 사놓고 나서 집의 그 가격이 호가가 얼마인지 부동산에서 매일 확인하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그 제 지점을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매일매일 매출은 확인하지만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누가 얼마에 살려고 하는지 그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기업의 실적은 확인을 안 하고 가격만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봐야 될 걸 안 보고 안 봐도 되는 거를 굳이 봐가면서 결정을 하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젊을 때 그 차트 보는 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뭐 전혀 그 차트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차트 보는 법 자체는 아예 잊어먹어서 모릅니다. 과거에는 뭐 삼선 전환도니 뭐 역시계 곡선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보고 있는 그런 차트들 보는 기법들을 뭐 며칠 평균을 뭐 탈출했다느니 이런 것들을 다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야 될 거는 차트가 아니라, 확인해야 될 거는 주가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에 있어서는 공개된, 기업이 공개한 자료는 다 보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동업할 이유가 사라지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 우량 기업의 경우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 자료 배포를 해서 과거 한 분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수익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판단을 해야지,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도 모르면서 팔고 남이 뭐 이래서 올랐다니까 팔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투자는 아니다. 심지어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야, 이거 10배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원래 2차전지 투자할 때 어떤 조건 하에서 팔려고 그랬니?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주차장에 10대 중에 7대, 8대가 전기차가 되면 팔려고 그랬대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현재 니네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가 7대, 8대니? 아니래요. 근데 왜 팔아? 네가 얘기했던 팔아야 되는 시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파는데? 그랬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대. 너는 투자를 한다고 그랬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기대어서 30년 투자를 30년을 굴릴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급자 강의에서 이 4페이지에 해당되는 슬라이드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에 짧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근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료와 함께 확인하면서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잘 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흐름들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머지 슬라이드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좀 제시를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꾸준하게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필수이냐? 적어도 지금 은행 금리가,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사회일 때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남다는 거는 은행 이자가 0%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소액 받죠.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감안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고, 결국 물가 상승률 이상을 해치하는 수단은 기업이라는 그 변동성이 나타나서 불안함이 있지만 심적인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가 필수인 시대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강의를 꾸준히 이렇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더 남겨서 보여드리고요. 글로 해서 짧은 한 페이지로 이해가 되셨다면 나머지 부가자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그 들으셨던 부분들이 그래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거가 뭔데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근거들을 알고 싶으셨다면 오늘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 논리적인 근거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